어마어마한 버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 4억 했던 아파트가 약 20억 정도까지도 올라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도 이천 토평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부동산 버블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곧 꺼질 거다, 뭐 10억대 아파트가 붕괴로 인해서 뭐 1억대가 될 거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버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경제를 비유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버블이 생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블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거품이잖아요, 거품. 그러니까 지가가 굉장히 많이 그래프가 상승했을 때만이 붕괴가 되는 거지, 지금같이 올라가는 정도로는 버블이 꺼진다고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이 버블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파산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까지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금융권들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예금을 들어온 걸 가지고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약 한 10%, 5% 정도 되는 돈만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계속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보통 3%, 5%씩 한다고 하면 예금 금리는 그것보다 뭐 2, 3%씩 낮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때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까지도 대출을 마구마구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이거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해서 돈줄을 죄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던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버리면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을 해줬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TV, DT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신용도, 수익 대비 대출의 한도 금액 또는 담보의 물건에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비율,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데 그때 미국은 그렇지 않고 그냥 너도 나도 이자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에 대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아파트가 5억인데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더라도 남은 2억을 상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시중에 나갔던 돈들이 금융사,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다시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결국 그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의 금융사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이 한 1700조 된다고 하면 예금 금리가 15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출은 100조, 20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1700조에 되는 가계 대출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3%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뭐 99년, 2000년 초반 때는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약 3, 4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1년부터 미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실물 자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3, 4억 했던 아파트가 12억, 13억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 때 딱 꺾였죠. 미국 경기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연 1%가 넘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그때 많이 떨어졌느냐, 미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너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블이 있었죠. 한 3, 4배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떴으니까. 그런데 조정받는 거 한 3, 4년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아봐야 얼마 정도 조정을 받았냐면은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 정도에 비유해서는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10% 정도, 15%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13억 정도 됐던 아파트가 11억, 10억 정도, 진짜 최저치 10억 정도까지는 떨어졌다가 바로 어땠죠? 2013년도부터 갑자기 또 아파트가 꿈틀대더니 다시 얼마죠? 지금 약 20억 정도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97년도에 IMF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원달러 환율이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1달러의 우리 가치가 통화 가치가 한 700원 정도까지,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IMF 터지고 나서 1,7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굴곡을 겪으면서도 그때 아파트 가격은 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부동산 뱅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더 아파트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그냥 연도별로 가격이 다 나옵니다. 저도 거기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서 버블이 꺾일 거다,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일본이랑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일본은 어떤 식으로 버블이 왔냐면은, 일본은 사실 패망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핵폭탄 2대 맞고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일본이 왜 다시 경제가 활성화가 됐냐면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몇 년을 했죠? 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기는 전부 다 일본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2년 3년 동안 일본에 정말 신경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 돈으로 일본은 다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미국이 경제를 살려주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으로서는 나중에 보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합니다. 야, 일본, 너네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 우리 1달러로 너네 250엔 정도를 살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려. 너네 엔화 가치를 좀 높여서 우리도 너네 나라에다가 물건 좀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땠어요? 오케이, 하이, 엔화 가치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당시에 1달러로 250엔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약 예상은 200엔 정도, 그러니까 10% 20% 정도만 엔화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2년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본의 중형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일본의 경차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인들이 시선을 돌립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그때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또 경제 성장률을 이뤘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수출 경쟁력이 엔화 강세로 인해서 갑자기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때 대책을 세웁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낮춰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풉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2013년 때부터 돈을 많이 풀었죠.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확장시켜서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내수 활성으로 통한, 그러니까 건전성 있는 경제 활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죠? 부동산 가치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하락하자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주식 시장에 어마어마한 버블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려도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버블이 컸냐면 일본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의 토지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버블이 있었어요. 게다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전 세계의 모든 주가 지수를 다 합한 거에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비유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도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땅을 팔아봐야 미국 뭐 캘리포니아주 하나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일본의 버블이랑은 우리 지금 버블이랑은 비교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명히 조정받는 일은 있을 겁니다. 1, 20% 정도 조정받았던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버블은 없고요. 그냥 아파트 가격, 토지 가격이 올라간 것 뿐입니다. 게다가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북한과의 문제, 뭐 작년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 몇 개씩 쏘고 있죠. 게다가 우방국가인 미국이랑은 또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시급 너무 많이 올렸어요. 2017년 때까지만 해도 135만원 정도 했던 최저임금이 지금은 175만원 정도 되죠. 약 한 40만원 정도 올랐는데 3년 만에 30% 이상 최저임금을 올린 건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리스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아직 버블이 있다는 것은 경제의 원리와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전 선진국들이 버블이 생겨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실을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오면서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2035년 때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죠. 앞으로 15년 남았어요. 15년까지는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그 외에 부산이나 뭐 세종 이런 데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러나 2035년 때부터는 인구가 절감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경제를 일으키고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낮지만 15년 정도가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는 거의 다 은퇴를 했을 거고, 게다가 미래에 생산 가능한 친구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기업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질까요? 자, 그때쯤 되면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서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들도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1인 가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집은 지을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3, 40만 정도밖에 만들진 않고 있지만, 서울에는 1년에 3만 가구 이상은 짓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통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주택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가구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짓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외 경기적, 앞으로 미래의 인구 절감, 그리고 기업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모은 자본들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락은 없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20분 정도 전부터 여기 도착했었어요. 근데 찍다가 이제 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주차장에다 잠깐 차를 대고 여기 앞에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데 영상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